조선 궁궐. 화려한 처마 아래 수백 년을 이어온 엄격한 법도가 지배하던 곳. 그 닫힌 담장 너머에서 금기를 깨는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한 장의 편지가 발각된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조선시대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궁녀와 군관의 비밀 연애 편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왕실을 흔들었고 조정을 분노케 했으며 결국 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금단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각되었으며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궁중에서 사랑은 죄였습니다. 그 죄는 곧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때는 순조 14년 서기 1814년 봄이었습니다. 궁녀 은심은 22살이었습니다. 중인 가문 출신으로 12살에 입궁하여 벌써 10년째 궁에서 살고 있었죠. 은심은 승정원의 기록 정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영특함 덕분에 비교적 중요한 일을 맡았던 것이죠. 그리고 최윤, 26살의 젊은 군관이었습니다. 무과에 급제한 지 2년 된 신진 무관으로 궁궐 호위와 신입 군관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최윤은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가세가 기울어 자수성가하기 위해 무예에 매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순조 14년 3월 중정께서 춘분 제례를 준비하시며 승정원에 급한 문서를 전달하라 명하셨습니다. 은심이 그 심부름을 맡게 되었죠. 승정원으로 가는 길목에는 무예청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훈련이 한창이었고 은심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궁 안에서 평생을 보내는 궁녀에게 군관들의 역동적인 무예 훈련은 낯선 광경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을 지휘하던 최윤의 시선이 담장 너머로 조용히 서 있던 은심과 마주쳤습니다. 불과 몇 초였지만 그 순간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은심은 자신도 모르게 무예청 쪽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길이 더 가까워서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최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 시간을 일부러 궁녀들이 지나다니는 시간대로 맞췄습니다. 혹시나 그 궁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요. 2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눈인사를 나누거나 스쳐 지나갈 때 미세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은심은 서둘러 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고 그곳에는 이미 최윤이 서 있었습니다. 궁녀마마께서는 무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단 2문장.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수없이 망설이다가 결국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궁의 법도는 엄하지만 제 마음만은 제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이 실례였다면 태워버리고 잊어주십시오. 서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알 수 있었죠. 문제는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궁녀와 군관은 직접 접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궁 안의 모든 동선은 감시되었고 사소한 이상행동도 즉시 보고되었으니까요. 은심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놀이개. 궁녀들이 허리춤에 차는 장신구였죠. 그 중에서도 향낭처럼 속이 비어있는 놀이개가 있었습니다. 은심은 편지를 작게 접어 그 안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은심은 무예청 근처의 작은 담장 및 돌틈 사이에 놀이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실수처럼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난 뒤였습니다. 최윤은 우연히 담장 밑에 놀이개를 발견했습니다. 궁녀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읽는 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윤도 답장을 썼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죄라면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대가 떨어뜨린 곳에 다시 제 마음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같은 장소에 작은 주머니를 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그들만의 비밀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궁에서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그대도 보았는지요? 훈련이 끝나고 하늘을 보니 구름이 그대의 미소를 닮았습니다. 내용은 소박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편지는 점점 길어졌고 내용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꿈을, 두려움을 나눴습니다. 최윤은 자신이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겪었던 아픔을 털어놨고 은심은 궁에서 느끼는 고독과 억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순조 15년 가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최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한 번만 그대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습니다. 은심은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선을 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마음이 이겼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후원의 작은 정자였습니다. 궁녀들이 거의 가지 않는 외진 곳이었죠. 보름달이 뜨는 밤 은심은 조심스럽게 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궁녀들은 밤에 외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정자에는 이미 최윤이 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은 처음으로 마주 섰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심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 손 한 번 잡는 것이 천년을 기다린 일만 같소. 그 짧은 순간이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항상 보름달이 뜨는 밤에 대화는 깊어졌고 사랑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것이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은심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입니다. 최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저와 함께 도망가시지요. 이 궁을 벗어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순조 16년 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은심은 늘 하던 대로 승정원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복도를 걷다가 허리춤에 놀이개가 풀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심은 황급히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같은 처소의 궁녀 옥년이 먼저 그것을 주워든 것이었습니다. 은심아, 이거 너의 것이지? 속이 열리네. 은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옥년은 놀이개 속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최윤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보름에도 그곳에서 만나고 싶소.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소이다. 옥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심아, 이게 무슨... 은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년은 고민했습니다. 동료를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궁중 법도는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다스린다. 옥년은 두려웠습니다.
자신까지 연루될까봐. 결국 그날 저녁 옥녀는 상궁을 찾아갔습니다. 상궁은 즉시 은심을 불렀습니다. 은심 너 궁 밖의 남자와 서신을 주고받았느냐? 은심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예. 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이건 대역죄다. 상궁은 곧바로 의금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심에게 남은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은심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잡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은심은 조심스럽게 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궁의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가장 느슨한 곳이었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담장에 가까워질 때마다 들킬까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은심은 궁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에는 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심은 미리 마지막 편지로 상황을 알렸고 최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갑시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심의 실종이 발각되었습니다. 상궁은 즉시 의금부에 보고했고 의금부는 곧바로 포졸들을 동원했습니다. 궁녀 은심과 군관 최윤을 찾아라. 둘은 함께 도주했을 것이다. 포졸들은 한양의 모든 성문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 초소를 세웠습니다. 은심과 최윤은 큰 길을 피해 산길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최윤의 먼 친척이 사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까지만 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날씨도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추격이 거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산 근처의 산기슭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어야 합니다. 최윤은 은심의 손을 잡고 산속 깊이 숨었습니다. 포졸들이 근처를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더 찾아라. 두 사람은 숨죽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산 깊숙한 곳에 작은 토구를 발견했습니다. 당분간 그곳에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들도 추적을 포기할 것입니다. 최윤은 은심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토굴에 숨은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녘 갑자기 토굴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거기 있는 놈들, 나와라. 포졸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낯선 남녀가 목격되었다는 제보였죠. 최윤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절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은심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만 더 큰 죄를 뒤집었습니다. 은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포졸들은 토굴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모든 편지, 그리고 작은 초상화 한 장, 최윤이 은심의 얼굴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미소 짓는 여인의 모습이었죠. 포졸들은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된 두 사람은 즉시 의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궁녀 은심, 내가 군관 최윤과 간통했느냐? 예, 몇 번이나 만났느냐? 5번입니다. 왜 궁을 도주했느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신문관은 분노했습니다. 내 인연, 궁녀의 몸으로 감히 남자와 사통하고 왕실의 명예를 더럽혔도다. 사건은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대신들은 격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간통죄가 아닙니다. 궁중기강을 무너뜨린 대역죄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일부 신하들은 온정을 베풀자고 주장했습니다. 저들도 인간입니다. 사랑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다수는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순조 임금은 고민했습니다. 법대로라면 두 사람 모두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유는 양반 출신의 무관이었고 가문의 청원도 있었습니다. 결국 내려진 결정은 이러했습니다. 군관 최유는 삼천리 유배에 처한다. 궁녀 은심은 왕실 모욕죄로 교형에 처한다. 은심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 집행 전날이었습니다. 의금부는 특별히 두 사람에게 마지막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단 몇 분 창살 너머로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은심은 이미 최윤의 판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군요. 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 없이 사는 것이. 은심이 손을 뻗어 창살을 만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만이라도 살아주세요. 그것이 제게는 위안입니다. 최윤도 손을 뻗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겨우 손끝만 닿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을 꼭 알아볼 수 있을까요?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저는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포졸이 최윤을 끌어냈습니다.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제발. 하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궁녀의 처형은 드문 일이었기에 구경꾼들로 가득했죠. 은심은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관의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죄인 은심은 조금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눈엔 눈물조차 없었고 오직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사랑하는 이가 있는 듯 미소마저 지었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순조 16년 4월 18일. 궁녀 은심 23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유는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문의 복귀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유배 20년 후 최유는 사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방 마을에서 평생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매년 4월 18일이 되면 최유는 산에 올라 한양 방향을 바라보며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승정원일기 순조 16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관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궁중의 법도와 인간의 감정이 충돌한 비극이었다. 과연 사랑이 죄인가, 법도가 죄인가? 후세의 판단을 맡긴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은심과 최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사랑은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자막. 조선 궁중에서 벌어진 금단의 사랑. 궁녀 은심과 군관 최윤의 실화. 승정원일기 순조 16년 기록 기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